네, 반갑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언제나 이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강의는 항상 떨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소개해드린 것처럼 국민 BS팀에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김대진 차장입니다. 제 이메일 번호가 이메일 주소가 저기 밑에 있거든요. 오늘 강의하고 나서 수시로 질문이 필요하거나 여쭤보고 싶은 상황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더 궁금한 게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자세하고 그리고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그렇게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보다시피 오늘 강의 주제는 국민 대차 대조표를 통해 본 우리 경제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국민 대차 대조표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손 한번 들어주시면. 알고 계신데 아니면 안 들으신 건지 처음 들으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사실 국민 대차 대조표가 저희가 올해 5월에 저희가 처음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슷한 통계가 이제 국부 통계라고 해가지고 통계청에서 그동안 작성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그 통계하고 저희하고 통합을 해서 통계청하고 저희하고 현재 같이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대차 대조표라는 게. 그래서 사실 국부 통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나중에 좀 설명을 하면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국민 대차 대조표가 뭔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사실 국민 대차 대조표로 사실 저도 저희 팀에 와서 처음 알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국민소득 통계 같은 경우에는 언론상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많이 이야기가 되고 학자들도 많이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소득 통계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는데 국민 대차 대조표는 뭔지는 사실 다들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지 도대체 뭐고 왜 이게 만드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 대차 대조표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사실 국민 대차 대조표가 좀 다른 통계하고는 좀 다르게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통계와는 좀 약간 다른 가공 통계입니다. 그래서 국민 소득 통계도 사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기초 통계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서 가공해서 만드는 통계인데 저희는 그 가공 통계를 또다시 가공해서 굉장히 가공의 두 번째 가공 단계까지 가는 통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단계의 통계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 5월달에 저희 발표한 결과를 통해 가지고 과연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교했을 때 과연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2시간 제가 시간을 배정을 받았는데요. 한 50분 정도는 파트 1, 2를 제가 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50분 동안에 그 내용이 설명이 되면은 나머지 둘째 시간은 제가 한 30분 정도 우리 경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20분은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대차 대조표, 저희 은행에서 만드는 통계들이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국민 대차 대조표 통계라는 게 사실 개별적으로 존재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틀 안에 있는 통계거든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통계가 아니고 저희가 이게 파워포인트에 보여주는 것처럼 국민계정체계라는 그 하나의 틀 안에 있는 통계들입니다. 이 틀 안에 한 5개의 통계가 있는데 그 통계들 중에 하나의 통계입니다. 국민계정체계라는 게 SNA라고 저희는 줄여서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System of National Account인데 국민 계정 체계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시스템 제도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체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과연 어떻게 움직여왔고 어떻게 경제 생활을 했고 각 부문들이 그걸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국제 기준에 의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통계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주로 OECD라든지 그다음에 UN 그다음에 유로스타트 해가지고 5개 국제기구에서 IMF라든지 이쪽에서 이제 통합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 전체 경제를 전 포괄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포괄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포괄성 때문에 다양한 통계들이 집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나라 통계 전체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포괄적으로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심적인 모습을 가지고 중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센트럴한 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기준에서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동일하기 때문에 국제 비교성도 굉장히 높은 통계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것처럼 저 체계가 몇 개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 통계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통계의 연계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통합적으로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합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맨 마지막에 사실 국가별로 이렇게 통계를 여러 가지 만드는데 데이터 수집, 기초 통계가 어느 정도 있는지 수준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국제 기준은 공관이 있는데 그 공관을 다 따르지 못하는 국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정에 국가 사정에 맞도록 통계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SNA 내에 있는 주요 통계들이 지금 현재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연관표, 국민소득통계,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그리고 제가 만들고 있는 국민대차대조표. 잘 아시겠지만 기업 같은 경우에도 연말에 보면 재무제표를 다양한 걸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국가 전체적으로도 우리 경제 상황이 어떤지를 보려 그러면 그런 거와 비슷하게 손익계산서라든지 제조원가 명세서, 현금흐름표, 대차적표 유사하게 저런 산업연관표라든지 국민소득통계,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대외거래 부분을 같이 포괄을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대차대조표. 이게 이제 사실 기업의 대차대조표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대차대조표라는 게 대차대조표라는 말처럼 기업의 대차대조표도 사실은 연말 기준으로 해서 다양한 금융자산, 부채,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실물자산들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연말에 봤을 때 얼마만큼 정도의 금융부채를 가지고 있고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고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채권이 얼마인지 대출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유동자산이 어떤지 그다음에 고정자산이 없는지 이런 걸 다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 국민대차대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상이 국가 전체 통계하고 그다음에 각 저희가 국민소득 통계를 보게 되면은 경제주체를 좀 한 4-5개로 나누고 있어요. 그 4-5개로 나눈 기준으로 저희가 통계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연말 시점 기준으로 해서 각 경제주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부채의 잔액과 그게 어떻게 늘어났는지 기업의 대차대조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떻게 늘어나는지 같이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정감을 같이 보여주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대차대표도 마찬가지로 그 정감을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같은 경우에는 기업과 마찬가지 모든 자산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금융자산, 비금융자산 다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용어 중에 보면 비실물자산이라는 저희는 용어를 안 써요. 왜 그러냐면은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이렇게 저희 말한 것처럼 현금 통화라든지 보험연금, 채권, 대출금 이런 거 해가지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 외를 제외한 모든 자산은 사실 비금융자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물자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금융자산은 무형이라는 자산, 그러니까 이 실물이 없는 자산이 같이 저희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비금융자산을 따로 이렇게 SNE 내에서는 실물자산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비금융자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대차대조표를 통해서 사실은 저희 국부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국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표를 통해서 사실은 국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국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저희 보면 비금융자산 전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저희 표가 계산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국외 부분에 대한 순금융자산 청구권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 해외에서 저희 금융자산을 살 경우도 있잖아요. 주식을 살 경우도 있고 채권을 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부채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다시 해외 금융자산을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를 순 금액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두 개를 더한 것을 저희가 이제 국부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국민대차대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그다음 정감을 제가 보여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정감 부분이 있고 기말대차대조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금융자산 부채 같은 경우에는 혹시 자금순환표 아시나요? 자금순환표 사실 저희가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자금순환표에서 사실은 저희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과 부채를 사실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 굳이 만들고 있는 통계에다가 다시 만들 필요가 없어서 저희는 통계를 국민대차표 작성할 때 기존에 만든 자금순환표에서 만들고 있는 통계를 금융자산 부채 통계를 그대로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표에 보시면 자금순환표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자금순환표 통계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실물자산 같은 경우에는 추정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했는데, 저기 표현을 제가 안 바꿨는데 비금융자산으로 바꿔야 하는데 작년에 쓰던 교재를 그대로 쓰다 보니까 좀 용어가 잠깐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일단 저쪽 파트는 기존에 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 팀에서 새로 추정을 하면서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그 차이점 여기서 딱 볼 수가 있는데, 금융자산하고 실물자산의 차이점이 회계상에서 기록할 때 차이점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저 표에 보시다시피 실물자산, 비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자산 항목밖에 기록을 안 하거든요. 근데 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금융자산 부채가 동시에, 그러니까 금융상품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에게는 자산이 되겠지만 그 자산을 소유한 사람한테는 다시 다른 사람한테는 상대방이 부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차대표도 실물자산 같은 경우에는 정부 자산 쪽에만 기록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금융자산, 금융상품 같은 경우는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양쪽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자산 증감 같은 경우에는 저축 및 자본 예정, 자산량 기타 증감, 명목 보유 손익이라는 용어들이 있는데 좀 생소한 용어인데, 일단 이거는 저희가 추계 과정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저희 국민 대차대표가 뭐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표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사실 국민 대차대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발표하는 나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몇 개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한 5, 6개국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통계가 그만큼 작성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아까도 저희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자산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흔히 GDP 통계에서는 안 나와 있는 토지라든지, 그 다음에 지하자원, 그 다음에 나무, 임목자산 같은 저희가 다 포괄해서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부 전체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작성하기 어려운 통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저희도 많이 만들지는 못해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5월 달에 이걸 만들고 발표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5대 개정이 있었잖아요. 그 5대 개정이 완성되는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국민계정 통계 중에서 사실 부가가치 항목 중에 보면은 감가상각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가상각이 저희가 기계를 샀을 경우에 이게 영구히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용연수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수명 동안 조금씩 이 가치를 떨어뜨리잖아요. 회계에서도. 근데 저희가 국민계정에서도 그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록을 할 때 보면은 데이터들이 저희가 이게 기초 데이터들이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회계적 방법에 의해서 국민계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수명 그리고 경제적 감가상각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회계적인 정보를 가지고 일정 부분에 추정해서 경제적으로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저희가 감가상각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저희가 계산하고 있는 국민 대차 대조표에서 나와야 하는 숫자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숫자가 아니고 따로 숫자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기존의 그 통계 내에서 정합성이 좀 떨어지는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민 대차 대조표를 만듦으로써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면서 저희 국민소득 통계 내에서도 어떤 정확도가 좀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된 것으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부가 얼마 되는지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은 생산성 분석하고 잠재 GDP 추정을 위한 저희 공인 통계를 저희가 제공한다, 이런 의미를 좀, 사실은 저희 통계 중에서 저희 통계가 나옴으로써 굉장히 기대한 효과, 효과라 할까, 그 다음에 그 기여 부분이 뭐냐 그러면, 기존에는 생산성 분석이나 잠재 GDP를 만들 때 공식 통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팀에서 이 공식 통계를 만들면서 생산성 분석이라든지 잠재 GDP를 계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기초 데이터를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잠재 GDP라든지 생산성 분석 같은 경우에는 그 추정 방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 학자들 사이에서도 잠재 GDP가 얼마냐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어 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추정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를 저희가 제공함으로써 그런 논란의 그 한 부분을 사실은 저희가 없앨 수 있는 부분을 기여를 한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가 생산성 분석이라든지 잠재 지표 추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만든 통계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특정 통계가 하나에 해당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통계를 만들므로써 소득과 그다음에 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성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만들 수 있는 데 크게 기여한 거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국민대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만드는 과정,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쪽 파트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저희가 뭐 개인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국가가 경제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기업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자산을 사고 수많은 자산을 이용하기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산 것들을 끝까지 계속 이용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렇다 그러면은 그 자산을 어떤 데는 폐기를 시킬 거고, 그 다음에 자산의 가치가 항상 일정한 게 아니니까 자산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자산 가치를 어떻게 떨어뜨려야 할 거냐, 이게 얼마만큼 떨어졌는지를 계산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금융 자산의 이게 추계 방법이 굉장히 어려웠고, 그다음에 학자들의 연구 방안에서 저희가 이제 많이 차용하고 있고,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OECD에서 그리고 국제기구에서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논의가 된, 그러니까 서로 합의한 방법에 의해서 저희 지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는 자산의 항목들입니다. 크게는 이제 생산자산, 비생산자산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생산자산은 저희가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서 만드는 생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산을 말하고, 비생산 자산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라든지 지하자원, 임목자산처럼 인간의 노력이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에 대해서 저희가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생산자산 같은 경우는 크게 고정자산, 재고자산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여러 가지 자산 항목들이 저희가 다 있습니다. 이 자산 항목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본 그러니까 스톡 통계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세 가지 방법입니다. 연구재고법이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물량가격법이라는 방법이 있고, 수문현재가치법이라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을 주로 많이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재고법은 사실 제가 앞으로 이제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건데, 학자들이 사실은 저희 통계가 생산성 분석에 기반을 둔 통계거든요. 학자들이 그동안 연구를 하면서 생산성을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 그걸 만들기 위해서 연구재고법이라는 방법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 방법들에 의해서 저희가 스톡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파생적으로 약간 생산성에서 저희가 국민대표표 작성할 수 있는 기법들이 개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재고법은 제가 좀 이따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류대로 보면은 주로 이제 연구재고법을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건설자산이라든지 뭐 건물, 그다음 토목건설 같은 경우, 그다음에 설비자산 같은 경우도 기계류 같은 게 저희가 다 이게 연구재고법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든 새로운 용어인데 지식재산 생산물이라 해서 연구개발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이런 것 쪽은 저희가 지식재산 생산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산할 때도 연구재고법을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지자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동식물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동식물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물량가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량가격법은 단순하게 저희가 연말에 있는 수량이라든지 물량 데이터가 얼마 되는지 저희가 행정자료가 있잖아요. 그 행정자료를 가지고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연말 가격을 저희가 이제 시장 데이터들이 좀 있으니까 연말 가격을 해서 곱해서, 그래서 단순하게 육생생물 자원하고 그다음에 토지자산 같은 경우는 물량가격법을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자산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약간 복잡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지금 현재 저희가 공시지가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시장 가격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 시장 가격으로 저희가 변환시킬 수 있는 방법 연구를 하고 그 방법을 이용해서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쓰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재고법. 그러니까 기업들이라든지 한국가에서 어떤 투자재를 기계를 샀는데 이 기계의 수명이 몇 년에 계속 쭉 살 거 아니에요. 작년에 투자했을 수도 있고 재작년에 투자한 기계들이 있을 건데 이것들 쭉 다 더해야지 금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계의 수량이라든지 가치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시간이 되면서 그 자산들이 폐기도 될 거고, 그 다음에 가격도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를 주로 그거를 적용한 방법이 연구재고법입니다. 연구재고법은 가장 크게 이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결국은 이제 가격이 어떻게 떨어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변수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격을 어떻게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정액법, 정률법, 효율평가법이라고 이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정액법은 말 그대로 그냥 시간이 지나더라도 일정한 금액이 계속 가격이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정률법 같은 경우는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자산의 가격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효율평가법이라는 거는 사실 이게 말이 좀 굉장히 어려운데요. 자산의 가치라는 게, 그다음 주식 가치라는 게 보면은, 만약 제가 어떤 자산을 투자를 했다. 그러면 그 자산에 의해서 제가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수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정 기간 동안 내가 그 미래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수익들을 다 현재 가치하면 그 자산의 가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산의 가치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기록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효율평가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기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현재 가치로 바꾸는 방법을 저희가 효율평가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방법들을 이야기하게 되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저희가 효율평가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효율평가법을 사용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보면 세 가지 스톡이 다 나오거든요. 세 가지 통계가 나옵니다. 총 자본 스톡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산 스톡, 순자본 스톡이 다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정액법이라든지 정률법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가지가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효율평가법이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저희가 효율평가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평가법에 의하면 저희가 총스톡, 생산스톡, 순스톡을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금방 보신 것처럼. 총스톡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거냐면, 제가 10년 동안 제가 이제 만약에 사업을 해왔다. 그러면 10년 전에 제가 기계를 샀을 거 아닙니까? 10년 전에 사고, 그 다음 9년 전에 사고, 쪼개서 현재까지 좀 산 기계들이 있을 건데, 그걸 다 더하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계의 양이잖아요. 총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 그런데 만약에 내가 중간에 사용하다가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한 두 개를 제가 만약에 1년마다 하나씩 샀다 그러고 제가 중간에 기계 고장이 나서 두 개를 버렸다. 그럴 경우에는 기계가 8대밖에 없잖아요. 그런 경우를 단순하게 그냥 더한 거를 총스톡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는 가격이 얼마나 떨어지고 그다음에 기계의 성능이 어떻게 바뀌는지 상관없이 내가 현재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그냥 측정하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생산 스톡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물건을 만드는 자본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샀을 때는 100개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만들어내는 물량의 그 상품의 숫자가 줄잖아요. 그게 얼마나 줄은지를 쭉 연령에 따라서 이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그걸 저희가 생산 스톡을 그걸 가지고 생산 스톡을 계산을 하게 되고요. 순스톡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제가 제일 처음에 10년 전에 제가 100을 주고 샀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9로 떨어진다든지 가격이 점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 걸 반영을 해서 그걸 반영해서 이제 만든 통계가 순스톡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계산할 때는 지금 저희가 세 가지 함수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기계들이 얼마나 폐기되는 정도를 사실 지수화시켜서 이렇게 1년에부터 해가지고 16년까지 이래가지고 저희가 두 번째 칼럼 보시면 연령 생존 함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폐기가 되는지를 저희가 보여주고 있는 함수를 가정을 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연령 효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기계의 생산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저희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한 그 방법론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가정을 해서 이렇게 쭉 취소화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 연령 가격 함수 같은 경우는 기계가 연령이 되면서 가격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저희가 또 똑같이 지수화시켜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총스톡 같은 경우에는 실질 투자액하고 연령 생존 함수를 곱하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생산 스톡 같은 경우는 실질 투자하고 연령 효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생산 스톡이 나오거든요. 생산 스톡이라는 게 생산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곱하면 계산이 되고 있고요. 이거 실질 투자 같은 경우에 하고 그 다음에 연령 가격 함수를 또 곱하게 되면 순수통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국민대차협회에 실제로 기록하고 있는 자본스톡은 순자본스톡입니다. 왜냐하면 가격으로 봤을 때 얼마나 가치가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 능력보다는 저희가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순자본스톡을 저희 국민대차협회는 순자본스톡 계산된 걸 저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앞에 금방 보여드린 것처럼 사실 투자 데이터들이 있어야지 저희가 스톡을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투자 시기를 좀 장기로 있어야 한다. 저희가 자본 스톡을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리고 두 번째는 기계를 내가 얼마 동안 사용한다. 그러니까 영구히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0년이라든지 20년이라든지 사용하는 기간들이 기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정보가 저희가 필요하고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 생존함수라든지 연령 효율함수, 연령 가격함수들이 이게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어떻게 만들지, 요 세 가지가 있어야지 저희가 자본 스톡을 계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3요소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기계마다 사용하는 내용 연수 수명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사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자료를 이용해서 저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행정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 자료를 이용해서 기계의 수명을 계산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행정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서베이를 해서 기업들한테 기계를 얼마나 쓰는지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계 사용하는 수명이 사실 그렇게 자주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한 5년 단위로 지금 현재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2011년도인가 그때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계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자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폐기되는 유형이 있을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조사를 하더라도 너희가 언제 폐기하고 얼마만큼 폐기하는지 저희가 데이터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학자들이 연구한 유형들, 학자들이 자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폐기가 되더라 이렇게 연구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차용을 해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 생존 함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는 윈프리 곡선이라 가지고 윈프리라는 사람이 자기 미국 쪽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자산이 어떻게 사용하고 수명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 폐기가 어떻게 되는지 확률 분포로 이렇게 표를 그린 게 있거든요. 저희가 그걸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서 그게 자산에 맞춰서 그 유형에 맞춰서 피팅을 저희가 어떻게 가장 맞는 유형인지 그걸 맞춰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 효율 함수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계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 지나가면서 이게 기계의 효율이 처음에는 1이었다가 쭉 이렇게 떨어지는 패턴을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패턴도 다양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자산별로 그 패턴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식을 저렇게 포물선형 함수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저 함수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처음에 저희가 연령 효율 함수가 처음에 1이었다가 쭉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표에서 제가. 그래서 그 표를 저희가 하나의 예를 들은 거고, 건설자산, 설비자산, 연구개발, 예술품원범, 광물탐사 같은 경우 저와 같은 저희 B값을 저희가 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런 효율 계수값을 줌으로써 저희가 연령 효율 함수를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값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만 저희가 쓰는 게 아니고 각국에서 쓰고 있는 값들을 저희가 참조하고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추정해서 만든 값들이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서로 비슷한 값들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연령 가격 함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연령 가격 함수를 어떻게 과연 만드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재 효율평가법이라는 게 효율을 현재 가치화해서 계산한 자산을 가지고 저희가 연령 가격 함수를 만든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뭐 어떻게 실무적으로라든지 이게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설명이 좀 길 것 같아서 그 정도만 알아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를 듣는데 승용차하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충 이런 식의 연령 생존함수라든지 연령 효율함수, 연령 가격함수 이렇게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패턴이 좀 다르고 육성생물 자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고정자본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기계류 이런 거에 대해서 추계를 할 때는 연구제고법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고 생물적 육성자원 같은 경우는 물량가격법 말씀 같은 것처럼 두수라든지 거기다 그냥 가격을 그냥 단순하게 곱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통해서 저희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물량가격법이라든지 다양한 자료들을 이용을 해서 회계 자료들을 이용을 하고 있고 국세청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재고자산은 따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비생산 자산 중에서 가장 포션이 크고 가장 중요한 자산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토지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삼면이 바다인데다가 워낙에 산들이 많아서 토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토지 자산의 가격이 굉장히 높고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토지 자산을 과연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왔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토지 가격이라는 게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공시하고 있는 가격은 사실 시장 가격하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과연 어떻게 시장 가격으로 환산시킬까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토지 가격을 조사하는 데가 한국감정원하고 한국부동산연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저희하고 이제 공동으로 연구해서 시장 가격을 토지 시장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곱해줘서 면적에다가 그래서 저희가 토지 자산을 계산하고 있고요. 참고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목 같은 경우는 토지 목적 같은 경우는 한 28가지를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SNA 기준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요인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사용대에 매칭을 시켜서 저희가 7개 정도로 이렇게 저희가 현재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지하자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하자산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이제 지하자산을 저희가 생산해낸 상태에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비생산 자산이라기 때문에 채굴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가격을 계산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식을 보시게 되면 시장 가격하고 그다음 채굴 비용을 빼요. 왜냐하면 나중에 시장에 팔릴 때는 채굴 비용까지 포함을 시켜서 가격을 줄 건데 저희가 그거는 채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해서 저희가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해서 지하자산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가치가 사실 모든 자산들이 여러 가지 저희 나라에 지하 광물들이 많은데 전체 다 계산할 필요는 좀 저희가 없다고 보고 있고 경제적 가치가 좀 있는 것들 기록의 필요가 있는 것만 자산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목 같은 경우에도 사실 산에 있는 나무를 저희가 이제 어떻게 계산하느냐 문제거든요. 그래서 산에 있는 나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나무를 캐가지고 그 다음에 나무를 잘라서 시장에 파는 가격으로 했을 경우에는 가격에 오버밸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산에서 캐가지고 볼목해가지고 시장까지 운반하는 비용들을 사실 제외를 시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 거래 가격에서 볼목 비용이라든지 운반 비용이라든지 유통 마진 이런 것들 다 빼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주로 자산별로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산업별로라든지 그다음에 경제 주체별로 어떻게 하는지를 좀 말씀을 지금 드리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투자 시기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시기를 저희가 이제 자산이라든지 경제 주체별로 이렇게 투자를 다시 만들고 그다음에 자산이라든지 산업별로 투자를 다시 만들어서 저희가 자본 스톡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업을 거의 제조업 내에 16개 산업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0개 산업으로 나눠서 산업 부분별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고요. 제도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비금융법인, 금융법인, 일반정부, 가계미, 비영리단체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 중간에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은
해당되는 산업이 없는 거를 말하는 거고 있거든요. 비금융법인 같은 경우에는 금융법인 산업이 없으니까 저기 뺐고, 그다음에 비금융에서 공공행정력 국방은 산업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국가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쫙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산을 사실 여러 가지 국내에 있는 모든 자산을 사실 계산하다 보니까 이게 산업별로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그다음에 제도, 경제 주체별로 어디로 보내는지 사실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 자산이 있고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자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성생물자원이라든지 그다음 재고자산, 토지, 임목, 지하자산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은 특히나 이제 뭐 누구나 다 지하자산 같은 경우는 광업 쪽에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누구나 다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토지자산 같은 경우도 저희가 행정 자료를 가지고 누가 가지고 있는지 배분을 시키고 있습니다. 재고자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행정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제도 부분별로 나누고 있고요. 중간에 제가 처음에 국민대차제도표가 뭔가 설명을 드릴 때 그 중간에 증감 개정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좀 약간 용어가 좀 생소한 용어들이 좀 많이 나와서 제가 좀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대차제도표가 기말이 있고 기초가 있고 기말이 있을 건데 중간에 증감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기말하고 기초하고는 금액이 분명히 다를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증가를 했을 건데 어떠한 요인에서 증가를 했는지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게 거래적 요인에서 증가할 수도 있고 거래 이외의 요인에서 증가할 수도 있거든요. 거래적 요인에 의한 게 대부분 보면 내가 물건을 투자재를 샀다, 자산을 사서 늘어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두 번째 실물자산 사용에 따라서 발생하는 가치의 하락,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경제활동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저희가 거래에 의한 그거로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실 거래는 거래 당사자 쌍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걸 이루어져서 거래가 이루어져서 요인이 발생해서 증감이 일어날 건데 고정자본 소모 같은 경우에도 내가 물건을 만들어내는 암묵적인 계약에 의해서 내가 자본을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발생하는 요인에 의한 거라서 저희가 거래적 요인으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래 이외의 요인에 대한 증감 보시게 되면 명목 보유세,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연초에 가졌던 가격하고 연말에 가지고 있었던 가격이 사실 좀 많이 바뀌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그런 경우 명목 보유 손익으로 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명목 보유 손익은 두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중립 보유 손익, 실질 보유 손익 이렇게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 파트가 두 가지 있겠는데 소비자 물가만큼 올라갈 수도 있고 그 이상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 두 개의 부분을 저희가 나눠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자산량 기타 증감이라는 계정이 있는데 뭐 저희가 자연재해라든지 그다음에 예측하지 못한 뭐 자산이 나타난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렇게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자산이 없어질 수도 있고 뭐 지진이 나가지고 기계들이 많이 부서질 수도 있고 건물이 부서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감 요인으로 저희가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테크니컬해서 지금 뭐 혹시 뭐 나중에 보시고 궁금하시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뭐 스톡과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플로우에 의해서 스톡이 생길 때 이게 항등식이 성립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항등식에 의해서 명목 보유 손익을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산량 기타 증감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량 기타 증감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모든 자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정 자산과 토지라든지 육성생물자원, 그 다음에 지하자원, 임목자산 이런 같은 자연재해에 따라서 이렇게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기계라는 것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저희 나라는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와가지고 기계에 손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 나라에서 그 피해액이 일정 이상이 넘었을 때 자산의 기타 증감으로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뭐 홍수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저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사실 피해액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계 같은 경우는 자산의 기타 증감을 잡아주지 않고 대부분 토지 자산이라든지 육성생물 자원, 지하 자원, 임목자산 등에 대해서는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드는 국민대차대조표하고 국민소득통계하고는 사실
추계 방법이라든지 기초 데이터들이 일정 부분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이 있는 부분은 사실 어딘가 처리해야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럴 경우에 자산량 기타 증감으로 예측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파트에 대해서 기록하는 부분이 사실 자산량 기타 증감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소득통계서에서 투자라든지 거래가 늘어났을 경우도 있는데 그 금액들하고 일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산량 기타 증감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생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잠재 GDP 추재할 때 가장 중요한 통계를 저희가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생산성 분석과 생산성 분석에 가장 트이는 통계가 자본 서비스를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국민 대차조합에 기록되는 자산의 가치가 아니고, 여인 같은 경우는 자본 서비스라는 것은 저희가 기계 같은 경우를 생산에 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일정 부분 기계가 생산하는데 기여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내가 만약에 사업주다 그러면 노동을 제가 사해서 노동을 투입하게 되면 그 노동자들로부터 제가 노동자가 주는 노동 서비스를 사용한 기여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도 내가 그 자본을 내가 사용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기여분을 제가 계산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지 내가 나중에 생산성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통계를 저희가 따로 만들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게 자본 서비스입니다. 자본 서비스는 저희가 순자본 스톡에서 계산되는 게 아니고, 제가 세 가지 저희 자본 스톡을 계산을 하는데 총 자본 스톡, 생산 자본 스톡, 순자본 스톡 저희가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생산 능력을 나타내는 게 생산 스톡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산 스톡을 통해서 생산 자본 서비스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산 스톡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생산 스톡이, 그러면 저희가 과거로부터 쭉 여러 가지 기계를 사가지고 축적하고 있는 기계의 생산 능력이 이거지만은 올해 내가 사용하는, 투입 물량 그 전체를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정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 그 일정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계산하느냐를, 그게 가장 중요한 그 자본 서비스를 계산하는 항목들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생산을 할 때 그 비율이 있잖아요. 일정 비율이 나온다는, 그 비율이 일정하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거는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생산 자본 스톡이 얼마만큼 늘어나냐에 따라서 저희가 생산 서비스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생산할 경우에는 사실 자본재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건물이라든지 기계,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물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복합을 시켜야 해요. 그럼 복합을 시키려고 그러면 가중치를 줘야 하는데 저희가 가중치로 쓰고 있는 게 자본 서비스 가액이라는 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 서비스 가액은 사실 저희가 자본재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단위 비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재를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사용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기계를 사용함으로써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상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을 제가 보상을 해줘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돈을 주고 샀을 때는 금융회사로부터 제가 돈을 빌려서 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비용을 합산을 시켜서 저희가 자본의 그 단위 비용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비용 계산한 걸 가지고 밑에 부분에서 가중을 시켜서 저희가 자본 서비스 물량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저희가 자본 스톡을 통해서 저희가 국민 대차표 어떻게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 대차표가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통계점 사실 생소하고 좀 어려운 통계이긴 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통계와는 좀 다르게 경제학자들이 연구한 이론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가미가 되어 있는 통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치법을 통해서 자산의 가치를 측정한다든지, 아니면은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라는 개념을 들여온다든지, 이게 사실 굉장히 학술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통계가 사실 조금 굉장히 작성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해하기도 좀 힘든 통계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설명할 때라든지 기자들한테 설명할 때도 사실 좀 에러점이 많은 통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50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저희 방법이라든지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10분 쉬고 다음 시간은 저희가 이제 통계 결과치 가지고 저희 통계가 저희 나라가 어떤 현상을 보이고 있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서비스 부분은 사실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생산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관련이 많아서 제가 저희 이제 요거 끝나고 나서 저희 통계 결과 발표지 나온 거라서 저희 경제 특징을 좀 살펴보고 시간이 남으면 이 파트에 대해서 한번 제가 뭐 질문을 받든지 아니면 제가 좀 추가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가 저희가 지난 5월 달에 발표한 그 국민 대차대표 통계 결과치를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총괄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금융자산, 그 다음에 금융자산, 그 다음에 연중 점검 계정을 통해서 순자산 점검이 거래에서 일어난 건지 아니면 거래 의외에서 일어났는지를 저희가 보게 되고 그리고 연말에 그 영역들로 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금융법인 기업하고 그 다음에 금융법인 기업, 일반 정부, 가계 및 비영리 정책, 국내 경제에서 해외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각 자산들이 어떻게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변화했는지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가장 저희 자산 보유 규모를 보게 되면 2012년 말 숫자를 보시게 되면 이제 좀 포인트가 잘 안 나오는데요. 일단은 가계 및 비영리 단체에서 가장 많은 자산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으로 비금융 법인 쪽에서 많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정부 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비금융 법인 같은 경우는 주로 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부채가 많은 그런 경제 주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보시게 되면 순금융자산이 지금 뭐 금융자산 마이너스 금융부채를 했을 경우에 마이너스로 진짜 나타나고 있고 저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계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금융자산이 많고 금융부채가 좀 적은 흑자 경제 주체로 저희가 흔히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지금 현재 나온 거로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부가 지금 현재 언제 얼마라고 보실 수 있냐면은 국내 경제 맨 마지막에 1경 631조 이렇게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저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부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국내 경제 전체 가지고 있는 그 파트, 금융자산, 그다음에 금융자산 부채 다 포함해가지고 국내 경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저기 끝세표 있잖아요. 7.7%가 저희가 이제 GDP 2012년도 GDP 비교해서 얼마만큼 몇 배수에 해당되는지 지금 사실 좀 보여주고 있는 통계거든요. 그래서 거의 GDP의 한 8배 정도가 저희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방 제가 1경7 저기 보시면 2012년도에 저희 국민 순자산 저희가 국부가 한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경 631조 원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비해 가지고 거의 한 465조 원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보시게 되면 사실 이제 저희가 아까 증감 요인을 좀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증감 요인을 쭉 보게 되면은 거래적 요인이 있고 거래 외 이해 요인이 있는데 사실 보면 거래 이해 요인이 사실 더 크게 많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53%가 거래 이해 요인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고 거래 요인은 한 47% 정도 거의 반반이긴 하지만은 거래 외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저희 자산을 늘리는 데 요인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도 가격이 상승한 이후 효과가 굉장히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목 보유성이 거의 이제 비금융자산 증가액이 한 57% 정도 이렇게 차지하는 굉장히 그 가격 효과에 의해서 지금 늘어나는 부분들이 좀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국부국 그리고 저희 순자산이라고 저희 국제적으로는 순자산이라는 용어를 써요.
저희는 뭐 흔히 이제 알기 쉽게 국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넷워스 해가지고 순자산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한 GDP 한 7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8배 정도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국별로 좀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느냐, 국부 수준이 GDP에 비교했을 때 단순 레벨을 비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측정이 주로 이제 GDP하고 얼마나 배율이 되는지를 많이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 저희가 가장 비교 국가 중에서는 저희 가장 높은 거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OECD 내에서 국민 대차 대표를 발표하는 나라들이 좀 되긴 해요. 사실 한 20군데 정도 됩니다. 근데 사실상 전체적으로 자산을 다 추계하는 국가들이 한 5개, 6개 국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국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국민 대차 대표가 가지고 각국에서 지금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발표를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저희도 굉장히 일찍 발표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많은 국가들이 발표를 하게 되면 저희가 좀 더 많은 국제 비교가 좀 가능할 걸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본보다도 좀 높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죠.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까 제가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지 자산이 굉장히 저희 국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국부가 토지 자산이 거의 보면은 가장 높은 5천조, 거의 6천조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은 게 건설은 사실은 어떤 그냥 건물하고 그다음 저희가 댐, 그다음에 하천 사방 이런 거 다 포함한 거 전체적으로 토목까지 다 포함한 건설을 말하는 거거든요. 건설이라는 게. 그래서 그게 건물이라든지 건물 같은 경우도 주거용이 있고 주택이 있을 거고 그다음 상업용 건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다 포함해 가지고 저희 건설이 거의 한 4천조 정도 이렇게 있고 설비 같은 경우는 기계류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되는지 한 700조 정도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 지식재산 생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구개발이라든지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좀 보고 있는데 253조 정도 이렇게 쭉 되고 있습니다. 밑에 오른쪽 그래프 보시게 되면 거의 비금융자산별 비중을 쭉 보시게 되면 토지자산 같은 경우는 이제 52%, 54%, 52% 상당히 비중이 계속 높은 비중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건설자산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좀 계속 33%, 34%, 35.9% 해가지고 쭉 이렇게 높아가는 추세를 조금씩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은 건설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저희 4대강 했잖아요. 4대강 파트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자산 같은 경우 굉장히 자산 규모가 계속 늘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비자산이 사실 비중이 높은데 설비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9.3%, 6.3%, 6.2% 이렇게 줄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저희가 이제 언론상에서 기업들이 기계 투자라든지 이런 게 투자를 많이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과물로 저희가 자본이 얼마나 축적되는지 보게 되면 거기에서도 보면 여전히 설비 쪽에 투자가 줄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통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순서를 좀 바꿔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금방 설명드린 연장선에서 보시게 되면 건설자산 같은 경우는 제가 연도별로 쭉 이렇게 나눠봤거든요. 그리고 70년대, 80년대, 90년, 2000년도, 2012년을 쭉 보면은 건설자산 같은 경우는 꽤 쭉 올라가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2012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저렇게까지 높은 게 아무래도 이제 4대강 요인도 좀 작용을 했을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설비자산 같은 경우는 28%에서 쭉 떨어졌었죠. 2012년에 그러면 거의 14%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기업 쪽에 이제 설비 투자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공장 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기계라든지 투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와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쪽 자산의 가치가 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건 반대로 지식재산 생산물 같은 경우는 R&D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개발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연구개발에 보시면 지식재산 생산물 같은 경우 보면 1.4에서 쪼개가서 지금 5% 정도 이렇게 굉장히 5배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굉장히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 연구개발 같은 경우는 지식재산이 좀 늘어나는 패턴을 좀 보이고 있기는 있습니다. 옆에 패널 보시면 옆에 오른쪽 그림 보게 되면 이제 투자 증가를 쭉 보게 되는데 굉장히 좀 설비 같은 경우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 그림은 저희가 사실 경제 개발하면서 저희가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면서 과연 우리가 이제 GDP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제 늘어나는 비중을 현재 보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다른 건 아니고 고정자산 기준으로 본 거는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처럼 국가별로 모든 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편제하거나 국가들이 몇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을 축적한 정도가 과연 주요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 있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를 보려고 그러면은 일단은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대부분 나라들이 많은 국가들이 지금 편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비교를 해봤고 그리고 고정자산을 저희가 기본으로 삼은 거는 고정자산이 결국은 기업의 생산활동하고 가장 연관이 깊은 것들이거든요. 건설이라든지 설비, 지식재산상물 같은 경우는 결국 기업들이 자기 생산할 때 투입하는 투입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마만큼 축적이 됐는지 흔히 말하는 게 자본계수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비교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보면 저희가 거의 그림에서 보다 70년에서 1.5에서 파란 그래프를 보시면 되거든요. 파란 그래프를 쭉 보다 보면 거의 한 3% 정도 이렇게 올라가 있고 생산 스톡 같은 경우에는 쭉 보시면 한 4%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국제 비교를 위해서 저희가 환율 가격 요인을 제외시켜가지고 비교를 해봤을 때 저희가 한 3.5% 해가지고 저희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국가들이 좀 여러 나라 체코라든지 영국, 헝가리 쪽 국가들 평균했을 때 주요국 평균 한 3.5배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요국 정도의 한 평균 정도로 자본 축적이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동안 경제 개발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면서 자본 축적이 굉장히 많이 성숙되어 있는 사회.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저 성장 국면에 사실 들어갔다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본이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고 자본 축적이 많이 이루어지면 한계 생산이 결국 줄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굉장히 고정 자산에 대한 부분은 축적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고정자산이 축적이 됐는데 이 질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부분에 대한 적극적 고려라든지 평가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중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개발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식재산 생산물이 굉장히 크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거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의 5배, GDP 비교로 봤을 때는 거의 5배가 이렇게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현재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업의 생산 활동 중에서 자산으로, 그러니까 실물 자산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요인들보다는 일단은 이제 인적 자본이라든지 무형의 재산권들이 기업의 생산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는 부분들을 사실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도 기업들이 그런 부분에 투자들을 좀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옆에 있는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투자 시계는 아니고요. 주요국에서 R&D 지출로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국가별로 이렇게 순위를 쭉 내긴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2011년인가 12년 데이터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아무튼 이스라엘 다음으로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저게 명목 기준은 아니고요. GDP 비교했을 때 2위 정도 된다. 우리 경제 규모에 비교했을 때 2위 정도 된다는 거고요. 나머지 사실은 레벨로 보게 되면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훨씬 많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 경제 규모에 대해서 이제 비교해서 얼마나 GDP 비교했을 때 얼마나 이제 연구 개발이 많은 거 그게 보니까 객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실 R&D 항목들 저희도 몇 가지 좀 보고 있는데 항목 보게 되면 사실은 저희가 특정 분야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전자 쪽에 R&D가 집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운송기관 쪽에 자동차라든지 이쪽에 이제 R&D가 집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석유화학, 흔히 말하는 저희 말하는 가장 주력 산업들이 있죠. 그쪽에 R&D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특히나 전기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R&D가 사실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비중이 높다 하지만 과연 특정 산업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게 좀 어떤 자원의 배분에서 좀 생각해야 할 부분 여지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도 저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금융자산은 제외하고 저희가 한번 본 거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제도별로 쭉 이렇게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아까는 이제 금융자산 같은 경우 생산자산, 그다음 비생산자산 이렇게 자세히 안 봤잖아요. 전체 총괄표에서는 그냥 생산자산, 비생산자산 이렇게만 쭉 봤을 건데 지금 저희가 보면 이 제도분별로 비금융자산 중에서 생산자산, 비생산자산 비중이 얼마나 되고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보시면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역시 이제 비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도 가계 및 비영리자산가 사실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로 지금 보시면 되거든요. 숫자 보시게 되면 거의 5천조 가깝게 가지고 있는데 항목들 보게 되시면 건설자산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굉장히 경미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 사실은 주택이잖아요. 주거용 주택인데 주택의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건설자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 비생산자산에서 보면 토지자산이 커요. 가게 가지고 있는 토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토지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좀 높은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비금융급인이 사실 그 다음 번호로 높은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제 이제 주체인데 경제 주체인데요. 생산자산하고 비생산자산 보면은 가계 같은 경우는 비생산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은데 여기는 아무래도 생산 주체다 보니까 생산자산 쪽에서 가지고 있는 비율이 아무래도 커요. 이게 그 항목들로 보게 되면은 건설자산하고 설비자산, 지식재산, 생산물, 그다음 재고자산 고르게 다른 경제 주체보다도 좀 큰 모습들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 특징적인 게 뭐냐 그러면 그럼에도 생산 주체잖아요. 근데 생산 주체면 아무래도 설비자산이나 이쪽이 사실은 좀 많아야 하는데 건설자산이 굉장히 큰 부분들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건설자산이라는 게 저기 보면 여기 저희가 SNA 기준, 그러니까 국민계정 기준에는 비금융 법인 기업에 들어가는 게 저희가 정부 파트로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공적 기관이니까 정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부가 아니니까 흔히 말하는 공사들 있잖아요. 공기업도 저 SNA 기준에서는 비금융 법인 기업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건설 자산들이 다 이쪽 비금융 법인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설 자산의 비중이 굉장히 크게 나와요. 그런 특징들을 좀 보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법인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자기 사업할 때 자산들이 사실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가장 큰 게 이제 금융자산, 금융부채일 부분인데, 아까 총괄표에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총괄표에도 보게 되면 주로 금융자산, 금융부채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흔히 저희가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 이 표처럼 사실 비금융자산, 실물자산에 우리 가게들이 많은 자산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비금융 실물자산 쪽에서 만약에 충격이 오게 되면 굉장히 경제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자산의 포트폴리오와 이렇게 투자의 다원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희 통계에 보니까 그게 확연하게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저희가 가장 높은 현재 보면 가계자산 구성에서 보게 되면 총금융자산 기준으로 했을 때 총금융자산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금융부채를 빼지 않고 단순하게 금융자산하고 그 다음에 비금융자산 두 개 더한 걸 이걸 분모로 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금융자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제가 비교를 한 거거든요. 여기 보면 저희가 가장 높은 65.7% 정도 이렇게 굉장히 나오고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은 29.6%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개인들이 이제 가계나 비영리단체 쪽에서 가지고 있는 게 실물자산 쪽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가계 및 비영리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기관들이 이제 순수 가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사립 학교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교회라든지 쪽도 저희가 비영리단체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랑 좀 참고로 이렇게 알고 통계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에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저희가 순금융자산하고 비금융자산을 서로 더하게 돼서 비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지금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순금융자산은 뭐 잘 아시겠지만 금융자산 마이너스 금융부채를 해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한 그 금액하고 그 다음에 비금융자산을 더하게 돼서 이걸 분모로 했을 때 비금융자산이 얼마만큼 차지하는지 저희 비율을 봤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거의 80%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은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지금 35.3%, 64.7% 이렇게 지금 되는데
아마 책자 지금 여기가 42페이지인가 그럴 건데요. 페이지가 안 나와 있네. 지금 저 파워포인트는 제가 수정을 했는데 책자에는 보면 지금 네덜란드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찾으셨나요, 다들? 네덜란드가 아니고 사실 미국 숫자를 넣어야 하는데 제가 좀 실수를 해서 네덜란드 숫자를 넣었거든요. 미국이 35.3, 64.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숫자 수정하신 중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린 게 제 책자 인쇄하는 과정에서 조금 좀 오류가 있어가지고 제가 아까 연구제공법 할 때 산식들 몇 개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산식들 보면 책에는 보면 시그마 표시가 돼 있어야 하는데 그 시그마 표시를 제대로 인식을 못 해가지고 이상한 글자가 좀 인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 시그마로 보시면 됩니다. 그 연구제공법 관련해서 제가 식을 쭉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래서 인쇄하는 과정에서 좀 오류가 생겼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 비금융법은 저희가 죽순 자산을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다른 나라보다는 좀 전체적으로 좀 높은 모습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비금융법인 자산 구성 국제 비교에서도 보면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희가 비금융 자산 쪽이 좀 높은 거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현실 제가 이제 추가로 아까 말씀을 드린 그 내용 중에 토지 자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차지하는 자산 구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건 토지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은 토지는 옛날부터 중세에도 그렇고 그다음 지금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부를 축적하는데 부의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대부분 나라 같은 경우는 토지 자산 추계하는 게 아주 완성이 된 나라들이 있고 완성이 안 된 나라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 자산을 추계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약간 숫자들이 오류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고 각국에서 이제 투자 시기에 좀 데이터들이 통계들이 좀 더 나오게 되면 약간 이 비율이 바뀔 수도 있는데 현재 가능한 통계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추계 과정에서 제일 맨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자본 서비스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본 서비스가 생산성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고 왜 생산 분석이 중요하냐 그러면 순자본 스톡은 사실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투입 요소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계산한 투입 요소는 생산에 투입되는 게 생산함수가 보통 LK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경제학에서 배우신 거요. 근데 그 K라는 게 바로 저희가 자본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보통 투자가 된 게 바로 그해의 어떤 생산에 투입되는 게 아니고 과거에 투자된 것들이 축적된 그 자산들이 결국 생산에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K를 계산을 해야 하는데 그 K를 계산한 게 사실은 자본 서비스 물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산성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고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K와 L인데 K를 계산하는 값이 사실은 자본 서비스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본 서비스 물량이 어떻게 바뀌는지 저희가 좀 봤어요. 쭉 보게 되면 자본 서비스 물량을 쭉 보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도 보이잖아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자본이 축적이 되어 왔고, 그 다음에 자본 서비스, 그러니까 자본 투입량, 그러니까 저희가 K가 굉장히 기반이 높아진 걸 보여주고 있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저기도 보시면 쭉 자본 서비스 지수가 좀 굉장히 이렇게 증가율은 굉장히 변동이 좀 있긴 한데 과거에는 70년대, 80년대 저희가 굉장히 중화학공업이라는 투자가 굉장히 많으면서 저쪽 스톡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속도가 굉장히 빨리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파란색 저희가 이렇게 자본 스톡 지수라고 지금 하나 저희가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는데 자본 스톡 지수라는 거는 생산 지수, KA 증가율이라기보다는 그냥 자본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자본이 늘어난 숫자하고 그 다음에 K가 늘어난 증가율하고 사실 비슷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사실 저 그림이 떨어져 있어야 하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굉장히 저희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수한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OECD 각국의 자본 스톡하고 자본 서비스 추이를 쭉 한번 봤어요. 일단은 이제 여기는 생산에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주거용 건물은 제외시키고 저희가 쭉 봤습니다. 보니까 뭐 미국이라든지 독일, 영국, 프랑스 다 떨어져요. 자본 증가율하고 자본이 늘어나는 부분하고 실제로 생산에 투입된 물량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보면 일본하고 저희가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통계를 잘못 만들었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보다 보니까 일본이라든지 몇 개국의 저희하고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원인을 저희가 추적을 하다 보니까 빠졌구나. 예. 저 첫 번째 보면은 잠깐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기계라든지 그다음 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본 요소들이 투입이 돼서 이렇게 자본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거세 경제할 때 K는 하나의 변수를 넣잖아요. 근데 그 하나의 변수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자본들이 결합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합된 거를 계산을 할 때 과연 가중치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 결합된 값이 달라져 버리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중치로 쓰는 게 그 가중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뭐냐면은 감가상각하고 이자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기계를 내가 사용했을 때 얼마만큼 이게 가치가 떨어지는지.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그 기계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주로 이제 경자에서 보통 이야기할 때는 내가 기계를 본인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보통은 대개의 경우는 내가 렌트해가지고 상대의 기회비용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기계의 가치를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보면은 내가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감가가 되면은 내가 기계를 빌려왔기 때문에 기계를 원래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제가 그걸 리페이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감가상각만큼 제가 가치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줘야 해요. 그리고 내가 빌려왔기 때문에 원래 기계를 산 사람은 회사 돈이 없을 경우에는 금융회사로부터 빌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할 건데, 그럼 그 이자 비용도 사실 부담을 같이 그 기계를 사는 사람이 결국은 보상을 해줘야 해요. 사실 그렇게 해서 가중치가 각 기계를 사용하는 비용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자본을 정확하게 계산하려 그러면 내가 사용한 비용을 가중치로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본이 내가 늘어난 그거를 가중치로 줄 게 아니고 각 자본이 차지하는 포션을 가중치로 줄 게 아니고 내가 그 자본을 사용한 그 비용을 가지고 내가 가중치를 줘야지 정확하게 자본이 계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은 여기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건설 자본에 대한 투자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건설 자본이라는 게 건물이라든지 구축물이라든지 사실은 기본적으로 내용수가 50년, 60년 굉장히 긴 자산들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50년이라든지 굉장히 긴 자산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사용을 했을 때는 감가상각이 기본적으로 50년에 대해서 걸쳐서 일축해야 하거든요. 그럼 다른 자산에 비해서 감가상각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그런 기계가 아닌 뭐 정보통신기기라든지 정보통신기기나 뭐 3년, 5년 이 사이에 바꿔야 하잖아요. 그러면 감가상각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독일,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기기의 투자가 굉장히 많이 최근에 들어서 많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건설이라는 이쪽의 투자는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건설 투자라든지 이쪽 내용연수가 긴 쪽에 투자가 많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감가상각이 적다 보니까 가중치가 낮게 개선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자본 서비스가 굉장히 평탄한 게 스톡이 늘어나는 속도하고 그다음에 자본 서비스가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같아져요. 근데 대부분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독일, 영국 같은 경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들을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산의 구성에 따라서 이게 투입 물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투입 물량이 달라지면 거기에 따라서 생산성도 달라지거든요. 만약에 내가 투입 물량이 많아지면서 생산성이, 그러니까 GDP가 많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생산성이 큰 영향을 안 주는데 저런 식으로 투입이 일어나면서 생산량도 그대로 오게 되면은 사실은 이 생산성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산 구성이 이제 건설 쪽에 많이 있는 부분들이 사실 우리 경제 현 주소의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과연 이쪽 파트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일어나야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사실 그런 부분도 우리 통계가 좀 보여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계라든지 비금융 쪽에서도 보면 건설 자산이 차지하는 포션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일정 부분의 문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뭐 지금 질문을 지금 받아도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통계가 아침에 이제 1시간 마치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통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게 저희가 뭐 아까도 말했지만 자본 이론에서 채용한 자산 가격 결정론을 저희가 차용을 해서 가격 연령 함수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고, 그다음 토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거래자의 데이터들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뿐만 아니고 그건 전 세계 어느 나라나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의 제약들이 많아서 저희 통계 굉장히 좀 어렵고, 그다음에 금방도 말씀드린 자본 서비스 개념이라는 게 학자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예요. 근데 뭐 학자가 아닌 사람들, 이쪽으로 생산성 분석 쪽에서 이제 전문가들 아닌 분들은 사실 저희가 자본 서비스라는 물량을 처음에 이야기하니까 다들 이해하기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그냥 가장 쉽게 생각하면 생산함수의 K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좀 굉장히 잘 안 잡히는 개념이긴 하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 말씀드리면서 저희 강의는 일단 마치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네. 고맙습니다.